집을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월세로 버티는데 한계가 금방 올 거예요. 어느 분이 되나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단기적으로 2년 정도는 잡을 길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대선이 끝나도 시장의 방향 자체는 바뀔 수가 없어요. 어른공자님이 지금 출연하신 지 한두 달 만에 또 김작가 TV에 오신다고 바깥에 눈발이 날리더라고요. 오늘 눈 오더라고요. 눈을 헤치고 왔습니다. 자, 그 사이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작가님 채널 나온 다음에 네.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아, 조회수 잘 나왔더라고요. 4부작의 풀 버전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만 회는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넘겼어야 되는데. 넘었던 것 같아. 풀 버전까지 합치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더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좀 채널도 조금 더 좋은 내용을 다루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네. 일단 제가 좀 다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쉽진 않고 그리고 일단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늘면서 요새 좀 제가 작년 한 2021년도 말부터 좀 많이 들어온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중지됐을 때부터 이거예요. 지금 집 사도 되냐? 늘 있는 질문인데 좀 요번엔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집을 사도 되냐는 질문은 저한테 하는 경우가 집값이 앞으로 올라요가 많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외면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게 그러니까 월세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월세 전세는 난리거든요. 좀 특히 월세는 그래프로는 안 나오지만 통계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만기가 다가오면서 집을 사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지의 여부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더 얼마나 안 나빠질지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또 고민을 하다가 지금 2022년도에 저는 월세나 전세로 계약할 때가 아니라 집을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네, 사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야만. 집이 없는 분들은. 왜냐하면 전월세로 버티는데 한계가 금방 올 거예요. 월세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은 항상 이게 수요, 공급, 거래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거래를 틀어 막아놨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거래를 틀어 막아놔서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의 변동이 안 보여요. 저희가 최신의 수도권 전체를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시세를. 저희 회사 내규에 있는 데이터를. 근데 데이터가 옛날이랑 다른 게 옛날에는 거래가 일정 이상 있으니까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나오는데 지금 데이터가 잘 안 나와요. 호갱노노를 들어가셔도 평균가랑 마지막 실거래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방정식이 더 이상 안 통해요. 거래가 너무 적어요. 역대급 제일 적을 거예요. 그럼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거래가 이 정도로 적으면은 가격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누가 생각해도 가격이 내려가야 돼요. 거래가 이 정도로 없으면. 근데 나가보면 안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거래가 안 되잖아요. 전세랑 이제 매매를 원래 선택하던 분들이 대출이 중지가 되면서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가는 폭등을 하고 있는데 월세는 제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두는 영역이에요. 원래 월세 계약하는 사람이 제일 적으니까요. 한국은 맨 처음에 생애 최초로 제일 선호하는 게 원래 전세고 그렇죠. 그 다음이 매매고 전세 이꼴 돈 모아서 매매를 한다는 개념인데 월세 이꼴 약간 어떻게 보면 못 사는 사람 같기도 하고 월세로 잠깐 그쵸. 뭐 그렇게 생각하죠. 지나가는 지역. 그런데 그런 월세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한국은 문화 자체가 월세에 대해서 이슈화시키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입자들은 지금 신음소리를 내고 있지만 누구도 관심을 안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월세로 왜 갔냐는 거예요. 전세가 없으니까 갔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거나 좀 금리가 비싸지거나 원리금 균등 상환 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용 비용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계산을 해요. 내가 대출을 끼고 저 집을 사는 게 주거 비용이 싼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싼지 월세를 내고 사는 게 싼지 계산을 해요.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합니다. 그런데 전세를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여태까지 제일 쌌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니까 사실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면은 이게 월세 내는 거랑 똑같거나 더 비싼 거예요. 그 와중에 전세로 들어가려면 보증금도 많아야 되니까 월세 쪽으로 다 밀려나시는데 당연히 월세 공급은 늘어날 리가 없는 게 다주택자가 계속 줄어왔잖아요. 다주택자 규제를 5년 동안 멈춘 적이 없고 다주택자만이 월세랑 전세를 공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으니까 월세 매물도 적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제 질문은 월세가 언제까지 올라가겠냐는 거죠. 언제까지냐면 전세로 선택한 것보다 마진이 좋은 점이 없어질 때까지죠. 그럼 전세로 다시 나올 테고 전세가 불안해지면 또 매매 시장이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매매 시장 잡으려면 전세 시장 같이 잡아야 돼요, 먼저.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거래 형태는 어쨌든 세 개인 거잖아요. 월세, 그렇죠? 전세, 매매. 그렇죠. 매매가는 조금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는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현재까지로만 봤을 때는? 아니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일단 아니라는 거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전세, 월세는 어쨌든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전에 매매가 서울에서 뭐 경기도에서 떨어지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사실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도 뉴스에 나오는데 왜 아니라고? 일단은 마지막 실거래가보다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도 맞고 네. 호가가 내려간 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락하고 있다 함은 시장 전체가 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을 해서 더 싼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모습이 하락이에요.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사람들은 주택을 사지 않고 대부분 전세 시장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망가서 사전청약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전세도 많았고 전세가 쌌어요. 그때 서울 강남 전세가율이 30%대였어요. 강남 아파트가 그때 15억을 했어도 전세가 5억이 안 됐던 거죠. 그럼 전세 살만 하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2010년, 15년까지는 거래가 하락하면서 거래가 웬만큼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뭐 2억이 떨어졌다, 1억이 떨어졌다는 게 뭐냐면 거래가 없는데 위에 점이 찍혔다가 밑으로 띡 찍힌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은 상황마다 다른데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로얄등 로얄층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닌 걸 수도 있고 맞아. 1층인 것도 있고 맞아. 그리고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이 하락한 거래 중에 취소 거래가 꽤 많아요. 이게 신문 기사를 아무도 안 다루는데 이게 상승한 아파트가 있고 하락한 아파트가 있으면은 상승한 아파트도 거래 취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락한 아파트의 취소 거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전부 다 오픈하거든요. 정보를. 그런데 중개 거래가 아니라 직거래도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인 간 거래 아니면 약간 증여 비슷한 거래, 가족 간 거래가 꽤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중개사님들한테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증거 자료는 없어요. 거래는 원래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제 말이 맞다란 증거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하락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매도인이 더 이상 이 가격을 받을 수 없다고 포기를 해야 되고 매수인이 내려온 가격에 사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라 몇몇 거래만 가지고 시세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도 않고 내려가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시장이 망가져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거예요. 이건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작가님께 시장이 수요 공급 거래 가격이 있으면 거래가 막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출이 막혔으니까 거래가 막혔잖아요. 이걸 인정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어디 시장을 보는 게 맞냐면 대출이 중지가 됐어도 거래가 가능한 지역을 살펴보시면 돼요. 15억 원 이상의 시장은 지금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이 산정 방정식이 나오겠죠. 예, 근데 15억이 넘는 강남 아파트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오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왜? 시장 자체가 대출이 중지가 되면서 비정상인데 대출 중지가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은행들의 움직임도 약간 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은행이 이 기준금리랑 시중금리의 이 괴리감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지가 오래됐는데 기준금리가 1%면 시장금리가 한 3%, 3.5%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1.25%인데 막 5%, 6%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서 지금 은행들은 이 대출 금리를 많이 받으니까 정말 전례 없는 돈 파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행이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돈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시중에 돈을 끌어들였으면은 이거를 예금금리를 올려줘야 돼요. 예금금리를 올렸으면 예대 마진 때문에 예금금리를 올려준 만큼 본인들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대출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임의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금리를 임의적으로 올리는 게 뭐 어떠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탈이 나요. 은행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1금융권에서 그런 식으로 기준금리와 어긋나게 시중금리를 어기다 보면은 고객들을 저축은행이랑 캐피탈사랑 사금융에 다 뺏겨요. 이미 뺏기고 있어요. 이탈은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사람들의 적응 단계겠죠. 이거를 깨우치는 순간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고 금리를 다시 낮추려면 대출을 다시 옛날만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가 부채는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 부채, 가계 부채를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건 화폐 발행,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해지를 개인은 하지 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대출 중지가 계속 오래 갈 수는 없다. 예, 그리고 대출 중지 때문에 시장이 망가져 있으니까 본 모습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 본 모습의 일부라고 보여지는 대출 중지를 빗겨난 15억 원 이상의 시장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오르는지 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가 데이터를 통계를 내보나 지금 현장에 가보나 현장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른다고 하고 있는지. 지금 막 오른다는 사람, 내리는 사람 서로 막 싸우잖아요. 시장에 나가서 중개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요새 그냥 다 올스탑이라 그래요. 그럼 판단 못하는 게 맞는데 강남에 가면 얘기하세요. 신고가 아니면 못 산다고. 근데 강남이 만약에 제 말대로 대출 중지가 풀린다면 강남이란 시장을 따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제 말이 틀렸다고 쳐요. 제 말이 틀렸고 강남을 따라갈 게 아니고 하락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저희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선택은 세 개예요. 우린 누구나 집이 필요해요. 그렇죠. 장소가 있어야 사업도 할 수 있고 장소가 있어야 애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럼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하나는 해야죠. 그거 하나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월세? 전세? 근데 월세나 전세가 더 이상 좋은 해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이 5년 동안 2017년도부터 계속 다주택자를 죽여왔고 전세나 월세에 대한 공급을 줄여왔고 2020년도 7월 달에 활용정점으로 임대차 입법 3법을 통과시키면서 전국의 전세가가 1.5배에서 2.5배 또는 그 이상 상승한 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기조가 옛날에 그러니까 전두환 시절로 돌아갔을 때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면서 임대차법이 생겼잖아요.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을 때도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1년에서 2년으로 바꿨을 때 2년을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2년에서 4년을 바꿨으면은 옛날 통계만 봤을 때는 거의 4년 가까이 영향이 가거든요. 그럼 2020년도 7월이면 2024년도까지는 지켜봐야 임대차 3법의 위력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방법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 지금 그런 분들에게 전월세를 살아라? 이것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월세가 아니라 집을 사는 게 좋다. 여름 공장님의 말씀에 저는 납득이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해 주신 금리, 그럼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1.25%로 인상하면서 올해로 또 추가로 두 차례 더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여파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강사 출신이니까 사람에 대한 역병이 돌면은 사람이 죽죠. 그런데 돼지가 죽을까요? 아, 돼지는 안 죽겠죠. 다 죽죠. 그런데 역병 때문에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 죽으면 돼지도 죽겠죠. 그러니까 돼지, 소, 닭이 사람이 기르고 있는 돼지, 소, 가축은 인간이 죽으면 나중에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간을 죽이는 역병이 도는데 돼지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역병은 금리 인상이고 사람은 경제, 돼지가 부동산이에요. 왜냐면 돼지, 닭, 이렇게 소가 있는 게 아시죠?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시장이. 근데 그 경제란 그 기반 안에 깔려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잘못 올리면은 경제를 죽여요. 여태까지 많이 보셨잖아요. 금리 올렸다가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왔잖아요. 길게 보면 20년. 그리고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무너졌을 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 다 망가진 게 금리 인상이 그때 완전 작살이 났죠. 그러니까 금리를 잘못 올리면은 경제가 망가져요.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경제가 죽으면 당연히 부동산도 죽어요. 근데 이 역병은 처음부터 돼지를 죽이는 역병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말이 자꾸 꼬이는 게 뭐냐면은 이 역병이 퍼지면 돼지가 죽는다로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역사를 한번 짚어볼까요?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금리랑 집값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작가님 팩트예요. 팩트.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금리 올렸어요 그때. 근데 올라갔죠.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금리를 내렸을 거예요. 금리를 내렸는데 부동산이 변화가 없었을 거고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금리를 내렸는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없어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 적도 있고 내렸는데 가만히 있던 적도 있고 내렸는데 같이 내려간 적도 있어요. 2006년도부터 2008년도, 2008년도부터 2010년도, 2010년도, 2015년도 맞을 거예요. 제가 요거 관련 강의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결론부터 내리면 역사적으로 금리랑 부동산은 관련이 없죠. 그런데 부동산만 바라보시는데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식시장이랑 채권시장이랑 환율시장을 요동을 쳤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금리를 바꾸면은 당연히 경제 전반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을 뭐라고 하시면은 미국이랑 일본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뭐냐면 이게 되게 쉽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돼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병이 퍼지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돼지가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역병이 퍼졌는데 이 돼지가 마침 유전자가 인간이랑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역병 퍼지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시장의 지금 체질에 따라서 달라요. 이 일본이 무너지기 전에 어떻게 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LTV예요. LTV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DSR도 중요해요. 네. 근데 옛날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뭔 뜻이지 했는데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LTV랑 뭐 DSR을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대출을 얼마나 해주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이 오기 전, 그리고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기 전에 둘 다 똑같았죠. 어떻게 됐냐면 제가 집을 사잖아요. 네. 그럼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대출을 한 12억을 해줘요. 이걸로 세금도 내시고 집값 어차피 오를 거니까 미래 가치까지 측정을 해줘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10억짜리 집을 사면 12억이 생겼죠. 네. 근데 이 집을 또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해줘요. 또 사면 또 해줘요. 그래서 일본에 유명했던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알아. 얼마 20조인가 2조인가 기억이 조 단위로 조단이었어요. 그분이 이 루머에 따르면은 친한 분들을 통해서 자기 부채를 자산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채를 얻어와서 이 부채를 이 서류를 꾸며서 자기 자산으로 바꾸면 그걸 담보로 또 빌리고 그걸 담보로 또 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조대가 넘는 대출을 끌어들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 돈이 아무 자격과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마구 풀린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인데 한 부채가 한 500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어요. 그러면 제 모든 재산, 제 모든 자산은 빚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만약 금리를 올린다? 치명타죠. 시멘타죠. 미국도 서프라임 모기지가 오기 전에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빅쇼트라는 영화 나오잖아요. 빅쇼트의 영화 보면 스트리퍼나 개 이름으로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재미를 보기 위해서 채권을 AA 등급으로 바꿔서 정말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까지 대출을 해줘요. 네. 거기도 LTV 110%, 120%. 정말 심한 데는 일본은 130%까지 갔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집이 5채, 6채, 10채예요. 집값이 올라갈 거니까 아무 조건도 능력도 없이 집을 무한대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체질이 달라요. 돼지라 하더라도 이쪽 돼지는 인간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금리 채무가 많아서 올리면 탁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쪽은 뭐냐면은 체질이 다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지금 LTV랑 DSR이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잘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건강하다는 거군요. 너무너무 건강하죠. 아니 저희 주변을 보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뭐 투기꾼들이 무슨 돈이 있냐고 하는데 우리 본인부터 봅시다. 여러분 빚이 얼마나 있으세요? 아니 앞으로 얼마나 빌릴 수 있으신데요?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으면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세요? 여러분 대출을 못 받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일단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이미 대출을 받은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무서워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담보대출 연체 비율은 낮아요. 0.2%대입니다.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연체 비율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대출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건전한 대출 환경에서는 금리를 좀 올린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 일단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제가 지금 투자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금리를 신경을 아예 안 쓰고 하고 있어요. 정말로. 아마추어라 불러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금리 인상의 시기인 건 맞으니까 이럴 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좀 뭐 하지 말아야 할 투자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혹시나? 있죠. 뭐냐면 제가 봐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부동산에는 결국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일단 돈 벌려고 하는 게 맞고요. 내 집 마련 한 칸도 사실은 그 안에 집값이 올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생각해 보시면 잠깐요. 양도소득세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그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되게 쉬워요. 아마 이거 옛날에 만든 분도 인정하실걸요. 양도세, 그러니까 차익이 만약에 내가 집을 팔았는데 이게 내려갔어요. 그러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나한테 뭔가를 돌려주는 게 아니죠. 아니죠. 근데 돈을 남겼다 하면 뺏어가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대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재화가 올라갈 거란 기대 심리를 사실 가지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재화 가격이 올라간다는 차익을 노리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월세 수익만 노리시는 분이 계세요. 네. 월세 수익을 노리는 건 뭐냐면 소유는 하기 싫어. 근데 빌려 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보다 더 외곽. 지방에 있는 상가나 건물들은 거래가 잘 안 돼요. 네. 가지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새 들어 사시는 분들은 월세를 열심히 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로 월세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지금이야 바뀌었지만 오피스텔 옛날에 10평대 오피스텔 왜 샀습니까? 월세 받아요. 월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 월세 수익이 어떻게 날까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5천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대출을 80%를 받아요. 그럼 1억 2천이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3천에 50에 월세를 끼면은 내가 받았던 대출 있죠.
1억 2천의 대출 이자와 내가 받은 월세 50만 원을 비교해서 만약에 대출 이자가 더 크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얘기해서 내가 대출 받은 것보다 월세를 더 많이 받아야지 얘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올라가는 시기엔 말이 안 통하지만 예전에 지방시장 안 올라갈 때는 이렇게 대출을 끼고 집을 여러 채 샀어요. 그래서 지방에 한 채당 무피로 15만 원씩 남기는 투자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막 15만 원씩 20채 하면 300만 원이 내려가지고 책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저금리이기 때문이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받는 월세보다 금리가 더 비싸지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은 이 다음 사람도 사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 목적 자체가 소유의 가치, 시세 차익이 아니라 월세만을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은 금리가 올라갈 때 가지고 싶은 사람의 수가 더 줄어듭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투자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느냐? 월세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사고자 할 때는 금리 인상에 굉장히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피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정리가 끝난 얘기인데 예전에 한창 붐이 불었던 게 우리 밀요래 두타 이런 데 가면 구분상가 있죠. 가든파이브 가보셨어요? 힘들어요. 비어있잖아요. 네, 거기 다 구분상가 분양한 거거든요. 그 구분상가 가지고 싶으세요? 솔직히 어디가 내 건지도 몰라요. 이 안에 놓으면 동대문 밀요래 가면 다 칸막이 쳐놓고 천으로 칸막이 쳐놓고 장사하잖아요.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한 거지 그 땅은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나 혼자 거기서 뭘 못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 공간의 소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공간을 사용하고 싶은 목적으로 샀다. 그 밀요래 두타를 샀다. 딴 건 못 해요. 거기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이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만 목적으로 하는 건 금리에 대단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건물 많이 보러 다니시죠? 건물 좋아하시잖아요. 건물을 보러 다니실 때 요새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서울은 지금 2%대가 거래가 돼요. 정말 심한 건 1%대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까지 가시면 정말 좋은 건 7, 8%까지 나와요. 자, 근데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왜 서울은 2%대의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이 팔리고 왜 지방은 갑자기 서울과 달리 7, 8%가 나올까요? 시세 차익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네. 작가님. 그러니까 애시당초 사람들이 이게 수요와 공급을 전부 다 반영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가지고 싶어.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 이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지으면 더 멋진 세입자, 더 멋진 건물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한국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더 커지면은 여기에 땅을 살 것 같으니까 미래에 이 땅이 많이 비싸질 것 같으니까 당장 월세가 안 들어와도 이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월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의 가치 상승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방은 지금 아시겠지만 뭐 지방 소멸부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월세가 만약에 높지 않으면 거래가 될까요? 아니에요. 이 땅은 나중에 미래가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감이 와요. 이런 상황이면 여기 건물을 많이 짓고 싶거나 거래가 활발하게 안 되거든요. 거래가 활발하게 안 되니까 가격도 많이 안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기를 빌려 쓰고 싶은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지방도 똑같이 손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높이 나오는 거예요. 7, 8%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가지고 싶은 건물일수록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적을수록 수익률이 높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지방은 수익률이 높게 나와요. 근데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금리가 낮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간다고 쳐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치면 지방 부동산의 최고 메리트였던 이용 가치에 대한 혜택이 내려가요. 건물주 입장에서. 근데 서울은 놀라운 게 지금 애시당초 수익률이 2%대잖아요. 근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도 7, 8%에서 7, 6은 금방 내려가거든요. 근데 2%에서 내려가도 1.6, 1.4, 1.3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률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소유의 가치를 갖고 있던 건물은 지금도 올라가요. 근데 지방에 여러분 지금 지방뿐만이 아니라 경기보다 좀 더 먼 외곽이 있죠. 충청도나 지방에 건물 물건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어르신들, 이 노후하신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월세만 믿고 있었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대출 연장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자녀분들한테 어떤 증여도 일찍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매물이 늘고 있고 강남은 매물이 줄고 있어요. 강남은 매물 나오면 요새 지금 얼마 만에 팔린지 아세요? 강남에 매물 나오면.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2-3시간 지나서. 3시간. 삼성.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몰라. 잠깐만, 저도 좀 알려주세요. 진짜 저보다 많이 만나시잖아요. 진짜 이게 제가 얘기하면 너무들 안 믿으세요. 저는 안 믿어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이 저는 이거 세상 뭐 잘못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너무 많은데 강남 주요 입지에 건물이 나오면 호가가 비싸도 반나절을 못 버텨요. 끝이에요 그냥. 지금 이런 데는 팔리고 지방은 안 팔려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떨어지는 지역이 있고
올라가는 지역이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월세 상가는 특히 지방에서 조심해야 되겠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지만 또 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니까 여쭤봐야 되는데 대선 후보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쭤보는 건데 일단은 이제 강력한 두 분이 계시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과 국민의힘의 이제 윤석열 후보님이 계신데 뭐 저희는 정치색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분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좀 알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회색입니다. 저도. 회색, 둘 다 회색. 이게 뭐냐면은 일단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기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 기대는 어떻게 보면 사실 자기 어떤 정치적 색깔이나 이런 게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사실 저도 얘기를 안 하지만 정치적 색깔이 있죠. 근데 얘기할 때가 있고 하면 안 되는 때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면 안 되는 때. 하면 안 되고 시작에 대해만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대선이 끝나고 이제 대통령이 바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한 번만 짚고 얘기합시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막 토지를 뺏는다, 세금을 올린다 그랬으니까 어떤 일견에서는 다주택자 다 죽었다. 또는 여태까지 그렇게 올리냐 더 오르니까 더 폭등할 거다. 이런 분이 나뉘고 윤석열 후보가 된다고 치면은 앞으로 규제를 풀 거니까 투기꾼들 신나서 또 폭등할 거다. 아니면 오히려 규제를 푸니까 오히려 매물이 늘어나서 시세가 내려갈 거다. 의견이 각 두 분마다 양갈래로 다 가려서 총 4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상승, 이재명 하락, 윤석열 상승, 윤석열 하락이 4가지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 초이스인데 제가 그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의 문제는 물건 부족이에요. 그리고 세금 상승입니다. 물건 부족은 확실해요. 그럼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인 느낌인 거고 그럼 지난 5년 동안 왜 올랐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다주택자 투기꾼 때문에 올랐다. 여러분 지난 2년 정도는 다주택자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주택자가 작가님 지금 강남에 집을 어떻게 삽니까? 20억도 아니죠. 40억짜리 12.4% 내면 얼마예요? 5억이에요. 취득세 5억 내고 종부세 한번 때려 맞고 팔 때 양도 차익에 82.5% 내고 나면은 그거 하는 사람이 과연 제정신일까요? 자선가가 아니고서 세금 내고 싶은? 안 한단 말입니다. 다주택자는 이미 없어졌어요. 특히 서울에서는 계속 오르잖아요. 매물이 없는 거예요. 매물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김 작가님 채널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매물이 없다는 거를 신규 공급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공급이에요. 아까 작가님이랑 저랑 한 얘기 있죠. 시장에 공급은 뭐가 있을까요? 월세 매물, 전세 매물, 구축 매매 물건, 신규 공급, 분양 전환. 뭐든지 여러분이 지금 이 건너편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건 매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줄어들었더라고요. 뭐냐? 신규 공급 2012년도부터 일몰제 시행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멈춰서 서울의 공급 줄어들었죠. 2018년도부터 인허가 줄여서 경기도권의 인허가 물량 줄어들었죠. 그리고 2017년도 이후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해서 구축 매물 줄어들었죠. 구축 매물 제가 봤을 때 옛날에 반도 안 돼요. 반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주택자 줄어들면서 다주택자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전세 물건 줄어들었죠. 전세 대출 강화시키니까 월세로 몰려들면서 월세 수요는 또 늘어났죠. 살펴보시면 총체적으로 정말 전국적으로 공급은 줄고 수요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수요도 줄었죠. 근데 여러분이 느끼시는 수요가 준 거는 투기꾼들 수요가 준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전국에 지금 1억짜리 메뚜기 떼처럼 몰려다니는 데를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다 조사받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들은 그분대로 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은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은 가보시면 구축 매물도 없고 전세 매물도 없고 다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신규 공급만 늘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여태까지 시장이 망가진 이유는 구축 월세, 구축 전세, 구축 매매도 줄어들었는데 이게 더 커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2017, 18, 19, 20 4년 동안에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랐죠. 그리고 2017, 18, 19에 서울에 입주 물량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2019년도엔 헬리오시티까지 있었는걸요. 그런데도 올랐어요. 어떻게 오른 걸까요? 신규 공급이 그렇게 많은 수도권은 왜 올랐을까요? 그만큼 신규 공급에 비해서 구축 매물의 공급이 중요했던 거죠. 구축 매물이 얼마나 많이 잠긴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팔고 싶은데 못 팔고 있죠. 그럼 지금 시장을 원위치 시켜 놓는데
구축 시장이 망가져서 신축 공급이 2017, 18, 19에 많았음에도 상승한 이 시장에서 과연 신규 공급만 많이 해준다고 한 번에 잡힐까요? 안 잡히죠. 안 잡히죠. 그 와중에 신규 공급한 물건은 대출 때문에 분양받기도 쉽지 않아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는 입주를 해야 돼요. 법이 바뀌어서. 전세 물건도 안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는 월세 수요자, 전세 수요자, 구축 매매 수요자, 신규 분양 수요자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자기한테 맞는 초이스를 하기 위해서. 근데 다 부족해요. 그래서 다 맞춰줘야 돼요. 다시. 예전에 밸런스를 다 깼기 때문에 구축 매매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구축 매물 줘야 되고 신규 공급 필요한 분들은 청약 기회 줘야 되고 전세 기다리시는 분들은 전세 줘야 되고 월세 기다리는 분들은 월세를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늘려야 돼요. 구축 매매 물건도 다시 끄집어 넣어줘야 되고 전세 공급도 늘어나게 해줘야 되고 신규 공급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한꺼번에 되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얘는 단기간에 안 됩니다. 얘는 단기간에 하려면은 구축 매물을 끄집어 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구축 매물을 끄집어 와도 2022년, 2023년에 서울의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경기도권도 줄고 그나마 버텨주는 데가 인천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 후보님이 당선이 된들 단기간 1, 2년 내에 부동산 시장을 잡기는 쉽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단기적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면은 양도세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건 가능해요. 파격적으로 완화해야 돼요. 이 양도세 완화하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요거는 일단 참 좋은 답변이 될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제가 아마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양도세 완화하면 시장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답변을 못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납득을 시켜드릴게요. 2017, 18, 19, 20에 서울과 경기도권에 입주가 많았는데도 구축이 올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축 매물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때 일단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신규 공급이 이만큼 있는데도 구축 매물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그럼 다시 얘기해서 구축 매물이 갖고 있는 파괴력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입증이 된 거예요. 신규가 그 정도로 많으면 시장은 잡혔어야 돼요. 그쵸. 신규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2018년도부터 인허가를 줄인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축 매물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축 매물을 팔면 상당히 파워가 셀 거예요. 제가 그건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구축 매물을 양도세만 완화해 준다고 사람들이 다 내다 팔 거란 보장이 어디 있죠? 이미 증여하고 여기저기 묶여 있을 텐데. 그럼 이게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다른 건데 얼마나 나오냐는 양도세 완화를 얼마나 세게 하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양도세 완화해 주는데 3개월 동안 완화해 줄게. 3개월 안에 팔아. 그럼 중과세 면제. 그 다음 3개월은 반. 그 다음 3개월은 25%야. 그러면 효과가 없겠죠. 3개월 이내에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야 알았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지금부터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면제.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매물이 안 나오고 2년 후에 몰리죠. 올라갈 테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아예 양도세를 기한을 안 두고 파격적으로 혜택을 주면은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구축 매물이. 그러면 시장이 그 기간 동안에 안정화될 수가 있는데 기간을 두고 양도세 완화가 아니라 조금만 줄여주고 중과세의 절반만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전에 묶여있던 구축 매물을 다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즉 양도세 완화를 해주는 강도와 구축 매물이 나오는 정도는 비례할 것인데 이거를 지금 맞출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양도세 완화 자체는 시장 안정화의 방향은 맞으나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대선 후보님들이 양도세 완화나 세금 완화 같은 걸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정작 제가 보기엔 시장에 전부 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수요를 다시 맞춰주려면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전세 공급이에요. 근데 지금 대선 후보 두 분 다 전세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말씀을 안 해주시죠. 뭐 호텔을 바꿔서 공장을 바꿔서는 소용이 없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죠. 전셋집에는 들어가서 애들 키워야 돼요. 그 우리 소중한 어머님 아버님 가정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주거 환경에서 나는 참아도 내 새끼는 못 참아요. 그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앞에 나가서 차가 쌩쌩 다녀도 저도 그렇지만 옛날에 앞에 나가서 차가 다니던 말든 관심 없었거든요. 네. 저 이제 안 돼요. 맞아. 네, 애들은 안 돼요. 그건 아니죠. 애들 안 낳는다면서요. 그러면 아이를 가진 가정은 전셋집을 살더라도 안정하고 좋은 데서 기르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캄다운 하겠습니다. 아이가 있으셔서. 네, 진짜 요새 애기 보는 재미에 삽니다. 네. 그러면 전세를 좋은 데 공급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전세 공급 어떻게 해줄 건데요? 다주택자 양성. 2014년도에 박근혜 정권이 다주택자를 양성을 했죠. 왜? 야당에서 전세가 안 잡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2014년도부터 다주택자 양성을 해서 2016년도부터 전세가가 잡혔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주택자 양성을 해도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다주택자 양성이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득세 풀고 종부세 풀고 양도세 풀어야 돼요. 이게 되겠어요? 전세가를 안정을 시켜야 매매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게 2010년도에 증명이 됐어요. 그럼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쉬울까요? 정리를 해드리면 아마 후보님들이 아마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그걸 다 따라잡겠습니까만은 제가 봤을 때 전세가 안정 방안이 없는 분이 양도세 완화까지 약하게 한다면은 어느 분이 되나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단기적으로 2년 정도는 잡을 길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대선이 끝나도 시장의 방향 자체는 바뀔 수가 없어요. 속도의 변화가 있을 뿐이에요. 누가 되든 네. 2년 내에는 크게 바뀔 수가 없다. 예, 될 수 없어요. 아까 다주택자 얘기해 주셨는데 네. 다주택자는 지금 시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이 대선 후보님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 있잖아요. 다주택자. 이거 해주세요. 네. 여러분, 다주택자는 시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공부한 내용을 걸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시장에 필요 없는 건 없어져요. 퇴화합니다. 동물도 날개가 필요 없으면 퇴화하고 꼬리가 없으면 나중에 퇴화를 하죠. 지난 40년 동안에 아파트 시장에서 다주택자는 없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안 없어졌을까요? 필요하니까. 그리고 단편적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월세집, 전세집 다 지금 사람들이 공급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주택자가 선점해서 집을 못 사니까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네. 그 분명히 부분적으로 있어요. 투기꾼들 보기 싫죠. 그런데 다주택자가 없으면은 분양도 안 돼요. 건설사한테 물어보세요. 건설사가 누구를 믿고 분양을 때리는지. 근데 뭐냐면 실제로 집을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진짜 입주할 분들은 언제 분양을 받냐면 아파트가 올라갈 때만 분양을 받으세요. 아파트가 하락할 때는 투기꾼들이랑 다주택자만이 분양을 받아요. 이거는 예전에 여러분 그 경희궁자이, 마곡지구, 고래힐, 레미안대치 팰리스 다 미분양이었던 거 아시죠? 마레프 미분양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그 좋은 입지에 집을 지어줬는데 실제 내가 집이 필요한 분들은 그때 집을 왜 안 샀죠? 주택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하락기가 조금만 오면은 건설사들은 투기꾼들이랑 다주택자가 아니면은 절대 분양을 안 해요. 미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주택 공급도 안 되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분양 시장에서 그리고 전세 공급 시장에서 월세 공급 시장에서 그리고 금매 시장에서 다주택자는 필요해요. 자, 제가 집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레프에 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전 다주택자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금매로 팔까요? 이거 금매로 팔면 월세 전세 가야 되는데 이걸 금매로 왜 팝니까? 절대 안 팔아요. 어떤 시장이 와도 버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주택자야. 근데 지금 빨리빨리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돼. 그러면 제가 담합에 참여를 할까요? 절대 안 해요. 먼저 팔고 나가죠. 단지 담합에 있어서 다주택자는 이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욕해요, 사람들이. 원주민 부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다주택자예요. 전세 좀 놀라 그러면 가격 낮추고 매매 좀 하려 그러면 가격 낮추고 이 시세를 교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급할 때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금매도 내놓고 전세도 제공하고 월세도 제공하고 그리고 분양시장에까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라고. 꼴배기 싫어요. 누가 보기 좋겠어요. 저도 보면 보기 싫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이에나가 미워 보인다고 개를 죽여버리면 사바나엔 쓰레기가 넘쳐나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존재니가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필요할 거고 지금 시장이 이 정도로 망가졌으면 한번 다주택자를 늘려봐도 되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후보님들이 보신다면 딴 뜻이 아니니까 다주택자가 줄어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망가졌으면 한번 늘려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켜봐서 안 되면 다시 규제하면 되는 거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와는 무관한 의견이었어요. 시청자 질문 몇 가지만 조금 들어볼까 해요. 예. 아이디 라미라미님이 예전에 주식도 하셨다고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회사는 어디였고 어떤 근거로 투자를 하셨나요? 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뭐 어차피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은 아니니까 아마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신 분은 과거에 주식 투자를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가 좀 궁금하신 게 아닌가. 제가 기억에 남는 제가 당연히 종목 얘기해도 됩니다. 종목. 많이 해도 돼요? 네네. 어차피 과거의 종목이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종목은 두 개예요. STX랑 STX 페노션. 벌써부터 목구름 몰려오는 느낌 들려요. 그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남자는 STX. 그때는 뭐 그 회장님이 강덕수 회장님이었나요? 네. 하여튼 그 회장님 이 기업은 쫙 치고 올라가는 재계로 엄청났죠. 그때 올라갈 때 잘못 건드렸다가 그게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때 올라서 벌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실력으로 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종목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올라갈 때 너무 제가 지금도 생각해도 멍청했던 건데 하루는
막 약오르는 거예요. 아, 진짜 남들처럼 미수 땡겨가지고 많이 샀으면 요번에 한번 퇴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1, 2년 동안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벌었을 것 같은데 조금 넣어서 먹은 게 아쉬운 거예요. 그치. 와, 근데 그 다음 수순이 제가 나중에 책 읽어보니까 실패한 사람들 수순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릇이 안 되는데 말씀드리면 기업은 진짜 많아요. 기억나는 게 손오공, 뭐 한빛소프트, STX, 페노션,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뭐 되게 많은데 상폐된 것도 있고 그때 무슨 IT 쪽이었는데 너무 많아서 잡다한데 제가 그래도 그때 저한테 좀 주식에 대해서 좀 도전심을 불러일으켰던 종목은 STX, 페노션이에요. 주식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돈을 조금 벌었나요, 잃었나요? 벌었다가 더 많이 잃었어요. 어쨌든 주식으로는 재미를 못 본 케이스다. 근데 사실 그때 봤던 기업들을 지금 다시 봐도 제가 그때부터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사 모았으면 벌었을 기업이 너무 많은데요. 이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시장이 그런 거고 저는 그릇이 안 됐어요. 근데 이분 누구십니까? 굳이 부동산 얘기하러 나왔는데 이걸 주식과 굳이 부동산을 그러면 비교한다면 어느 게 더 쉬워요? 난이도는? 부동산이요. 부동산이 훨씬 쉬워요. 투자하신 전문가분들이 항상 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스트레스나 모든 걸 측정했을 때 훨씬 쉬워요. 진짜 주식할 마음으로 부동산을 할 수 있다면 부동산에서 제일 리스크 큰 분야도 건들 수 있어요, 저는. 자, 아이디 담폴왕님이 질문 주셨는데 이 질문은 뭐 생각보다 난이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대출을 이제 많이 받아놨는데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하면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하나요? 그러니까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되는지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하면 어떻게 갚아 나가야 나 이거 저번에 얘기해서 반응 안 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선생님 알아서 갚아야죠, 이거는. 여러분 이게 많은 분들이 잘못된 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작가님께서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집 사도 돼요? 지금 대출 얼마까지 받아야 돼요? 영끌의 기준은 뭐 해야 돼요? 이거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잠자고 참을 수 있어요? 이거 자기한테 달렸잖아요.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랑 노동력이랑 정신력이랑 가족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만약에 직업을 대체할 것 같으면은 저라면 미리 좀 손을 써놔야겠죠? 인공지능이 대처하기 시작하면 인공지능을 가진 회사 주식을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대처했을 때 뜰 수 있는 장소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예로 지금 빌딩 시장이 어떻게 개편되고 있냐면은 진짜 웃긴 게 상가랑 주택이 없어지고 오피스텔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랑 주택 가격, 근데 주택 가격은 아니구나. 상가 쪽에 월세가 빠지고 있다면 오피스텔 쪽에 월세는 올라가고 있어요. 강남 오피스 지금 가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오피스를 지금 많이 옮겨요. 도산대로랑 강남 쪽에 가면 지금 디벨로핑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에 돈 버신 분들이 싸갖고 들어와서 거기다 왕창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들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서 돈이 나오냐에 따라서 개편이 다르니까 인공지능 얘기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주식 하시는 분들도 옮겨가야죠. 미리미리. 아이디 쿠쿠님이 현재 무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4억으로 아마 본인이 이제 현금 4억 가지고 계신가 봐요. 서울 지역에 갭 투자 후에 빌라 월세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하죠. 이건 괜찮죠.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왜 괜찮은지 한 줄 설명이라도. 이게 왜냐면 서울에 일단 갭 투자니까 서울에 집을 일단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요번에 아까 수업 말씀드린 것도 있고 왜 이렇게 약간 누가 보면 막가잔식으로 가냐면은 이미 여러분 현금 모아가지고 아파트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해주죠. 왜 얘기 안 해줘요? 한번 해보세요. 월급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사시겠다고요? 이거 옛날부터 지금 40년 된 기사인데 직장인 월급 몇 년 모아야 아파트 산다 있잖아요. 이거 완전 아물짝에 쓰잘데기 없는 기사예요. 애시당초 사람들은 현금으로 아파트를 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어요. 현금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 대출로 아파트 사는 사람, 아파트로 아파트 사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끝난 것 뿐이에요. 현금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은 끝났어요. 특히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집이 부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솔직히 1% 이하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끝난 거니까 남는 게 두 개죠.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거나 아파트로 아파트를 사야 되죠. 대출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남죠? 아파트로 아파트를 사야죠. 그럼 이런 식이면은 아파트 하나 갖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지금 월세 전세로 가면 그건 더 멀어져요. 나중에 갱신권 쓰고 4년 있다 나오시면 절망할 수도 있어요. 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상담하면서 책임감까지 느껴요. 그때 좀 더 푸시했으면. 제가 마레프에서 있었거든요. 심지어 지인인데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설득을 드렸는데 2019년도에 꺾이면서 도저히 못 사시겠대요. 그래서 2년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는데 저도 제일이 있으니까 알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그 당시에 마레프 얼마였고 지금 얼마인데? 그 당시에 마레프가 제가 정확한 시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2019년도에 한 15억
네, 몇 평이었죠? 34평. 34평. 그리고 지금 한 19억 5천, 20억 가까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억 원의 차이가 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계약한 전세는 더 올랐어요. 전세 갱신을 하고 나서 전세를 다시 계약할 수도 없고 그렇죠. 매매를 할 수도 없으니까 남은 게 월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월세는 좋은 초이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일단 아파트를 사서 다음 아파트로 건너뛸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거죠. 왜냐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세금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이디 부호의 추월차선님이 29살 무주택 자산 1억으로 실거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빠르게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 이거 뭐 제 전공 분야 말씀하시네요. MJ 드마코의 책 전망을 좋아하거든요. 지금 책을 읽으셨으면 아시잖아요. MJ 드마코 책은 뭐예요? 늙어서 포르쉐 타지 말고 젊어서 타자는 거잖아요. 네. 저한테 말씀하셨죠. 1억으로 가장 빨리 부동산을 불리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걸 먼저 설명드리는 게 매너예요. 1억으로 가장 자산을 빨리 불리는 방법은 1억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부동산 투자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지. 당연하죠. 맞는 말이죠. 네. 가장 빠른 거면. 네, 서울의 자산가들이 좋은 게 안정되게 가는 거예요. 원래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번에 빨리 간 이유는 시장이 망가졌기 때문이고요. 1억으로 자산 제일 빨리 불리고 싶으시면은 지방의 아파트를 내 돈을 최대한 아껴서 최대한 여러 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채에 정말 심한 건 200, 300, 한 푼도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경매랑 공매를 섞어서 경매를 해도 1억이 있으니까 가능은 하거든요. 예전엔 경락자금 대출이 나왔는데 지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돈을 넣었다 빼야 되는데 1억으로 무리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갭이라 그러죠. 지방 갭으로 한 1억이죠. 1억이면은 예전에는 정말 잘하면 11채 정도까지 세팅이 됐는데 세팅비도 필요한데 지금은 제가 7채, 8채 잘하면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돌리고 파는 거예요. 법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단타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분명히 말씀드렸죠. 완전 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 엄청 위험하죠, 당연히. 저 같은 사람들 하는 거라고 근데 이분이 생각하시면 원하신 게 가장 빠르게라고 하셨으니까 가장 그럼요. 리스크한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걷다가 넘어지는 거랑 뛰다가 넘어지는 거랑 다르죠. 다르죠.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야죠, 성인이면은. 네. 네. 혹시 그분이 좀 더 조심해야 될까 그러면 이런 거 어쨌든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이것만큼 좀 더 조심해라. 이거요? 좀 더 리스크를 어쨌든 통제해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젊은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젊은 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부동산 시장은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하고 제일 리스크가 적은 시장이라고 알고 계신데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 돈 자체가 리스크를 해지를 해줘요. 우량한 지역,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싼 걸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리스크에서 방어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돈이 적다는 건 리스크에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열심히 뛰고 누가 더 열심히 몸으로 떼어야 될까요? 돈이 적은 사람은 몸으로 떼어야 돼요.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을 돌면서 금매, 가성비 제일 좋은 물건, 내가 전세를 세팅을 잘할 수 있는 물건을 불이 나게 눈을 뜨고 찾아야 돼요. 한 건을 가서 틱틱 대충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투기꾼들이 뭐 메뚜기처럼 가서 하루에 10채 샀으니까 됐더라. 이런 요행을 부리시면은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부를 이루고 싶다면서요. 1억 갖다 안 끝나요. 1억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거기서 실력을 쌓아 올려야 돼요. 지방 짜투리에서 시작을 해서 지방에 있는 메인 지역에서 광역시에서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처음에 배운다는 마음으로 정말 발바닥이 달 때까지 하겠다는 마인드로 발품을 팔아야 돼요. 전국에서 가성비 제일 좋은 매물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사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방의 유동성 장, 이 투기성 장은 중요한 게 뭐예요? 나중에 이거 누가 사줄까요? 또 투기꾼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투기꾼은 왜 사요? 가성비가 좋으니까 산단 말이에요. 내가 살 때부터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걸 사야 나중에 그나마 팔아먹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 산다? 그거 나중에 안 팔리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산 지방 아파트가 5천이 올랐대요. 전 그 생각을 해요. 팔 자신 있어? 제가 경험이 없겠어요? 그거 안 팔리면 끝이에요. 안 팔리다가 전세입자 빠진 다음에 전세입자 못 맞추면 어떻게 하실래요? 연세도상 경매예요. 이 바닥 쉽지 않아요. 잠 절대 안 오십니다. 정말 지옥을 맛보실 거예요. 주식은 갖고 있는 돈만 날리면 끝나죠. 이거는 미래에 내 미래를 땡겨다 썼기 때문에 전세입자한테 책임지셔야 됩니다. 돈 뜯긴 전세입자가 어느 정도로 독해질 수 있는지 젊은 분들 모르시죠? 눈 뜨고 잠 못 잘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분야는 있다. 저 같은 사람들이랑 승부해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그럴 만큼 열심히 뛰셔야 돼요. 야, 가장 빠르게 부동산 자산을 불리는 방법을 이건 가장 위험한 방법을 알려달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네요. 정확하게 맞는 말 같아.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역시 얼음 공장. 아니 지난 우리 영상에 그 냉기가 넘쳐난다고. 근데 그래도 그 말 속에는 뭔가 따뜻함이 있다. 댓글 좀 보셨죠? 봤어요. 근데 앞으로 내 거에도 충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또 패션이 조금 이전보다 굉장히 뭔가 신경 쓰고 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맞나요?
여보 들었지? 이거 지금 정확히 머리 세팅 와이프 네. 머리 와이프가 잘랐고요. 네네. 와이프가 세팅하고 옷 전부 다 와이프가 사입힌 거예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왜 오늘은 좀 이렇게까지 뭔가 나는 좀 딱 들어오는 순간 꾸미고 왔네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굉장히 학생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과거 버전 약간 성인 버전이라면. 저희 와이프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광고나 이런 쪽 일을 했어가지고 이런 쪽 그 어떤 기준이 굉장히 높은데 와이프가 개인적으로 제 어떤 선택이나 가치관을 굉장히 중시해줘서 저번에 제가 그러고 나갈 때 이렇게 존중해 준 거래요. 근데 화면을 딱 보니까 이 김 작가님 채널에 나가고 이게 사람이 조금 더 갖춰 나가면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예의가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빨리 오래요. 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도 궁금해요. 이게 더 마음에 들지. 이전에 그 예전 건 제가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건데. 여러분 혹시 보시고 지난 영상과 지금 비교해서 어느 게 낫다 댓글 하나 좀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좀 더 여전히 오를 여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물었던 질문을 요거 일단 확인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무주택자와 1주택자, 4주택자들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주택자 사셔야 되고요. 네. 청약 넣지 말고 그냥 사세요. 이게 지금 보면 청약 시장도 여러분 청약 넣는다는 건 뭐예요? 전세로 버티겠다는 건데 그렇죠. 과연 어떨지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도 책임 안 져요. 1주택자는 선택을 하세요. 돈을 더 불리고 싶은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할 건지. 중요한 건 세금이에요. 세금과 나의 성격이 중요한데 난 세금 능력도 된다. 요새 벌이도 괜찮다. 전 그러면 2주택자까지 괜찮다고 봐요. 특히 일시적 1가구 2주택 정말 괜찮다고 봐요. 1주택자 중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내 최종 목적지인 경우에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분들은 솔직히 제 얘기 듣지도 않아요. 뭐 아크릴리버파크, 레미안데치 팰리스 아니면 잠실에 살고 계신 분들은 쟤 뭔 얘기하는 거야 하실 수도 돼요. 그런데 거기가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아파트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올랐을걸요? 그렇죠, 사실. 내가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따라잡으실 거예요? 벌어서 돈 모아서 아파트 사는 시대는 끝냈지만 아파트를 살 때도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아파트 한 채나 두 채 좀 늘려서 세금과 차익 중에 뭐가 클지 계산을 해보고 플레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 집 없는 분들도 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다주택자. 다주택자는 정말 각자 도생인데 선택을 하세요. 자산 흐름이랑 세금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시면은 타짜에 나오는 대사 있잖아요. 쫄리면 돼지씨. 약간 해도 돼요? 그래서 약간 그게 맞는데 감당 안 될 것 같으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세금을 지금 당장 줄일 기조는 안 보이고요. 해보시면은 이게 쭉 가다가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이게 대출이 언제 연장이 안 될지도 모르고 전세입자가 언제부터 다시 안 맞춰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태까지 내 실력을 아시죠? 내 실력과 내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편과 자금 흐름을 파악하신 다음에 늘릴지 줄일지 선택을 하세요. 심지어 여러분 저도 줄인다니까요. 전 줄이는데 여러분 전 줄이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건물 보러 다닌다고. 저는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줄일만 하니까 줄이는 거고 내릴 거라서 줄이는 게 아니고 저 지금 판 거 다 올랐어요. 하나도 안 빼고 알고 판 거예요 정말로. 알고 팔아도 기분이 좀 그래요. 그런데 이게 포트폴리오 관리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했던 선배님들이 살아남았거든요. 한쪽에 몰빵하신 분들은 한 방에 가요. 2008년도에 사라지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안 되려고요. 자, 2022년 지금 1월 중순 이 시점에서 서울 경기에서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어디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최고로 이제 지난 지금 4개월 동안에 지금 계약을 10건 가까이 했어요. 경매를 3건을 낙찰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매수한 게 한 2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변 분들 해드린 거예요. 도와준 거? 네, 도와준 거죠. 그런데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냐? 대출이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 대출이 안 나오는데 금매가 있으니까. 갑자기 경매 입찰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될 입찰 가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낙찰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장이 굳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물건들 있잖아요. 호가 다 빠졌어요, 지금. 호가. 실거래가가 더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찰받은 거는 굉장히 싸게 받았는데도 지금 수익률이 간당간당해요. 제가 산 다음에 호가가 지금 벌써 한 2천에서 3천이 빠졌어요. 근데 왜냐면 낙찰을 받았지만 취득세 12.4% 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차익을 남기고 했는데 취득세에서 한번 쭉 올라가고 시장이 굳어가면서 한번 내려오니까 요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버티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인분들 도와드린 데는
말씀드렸지만 거의 7억부터 17억 사이 대출이 안 나와서 옮겨 타지 못하는 지역에 거기서 급매로 나온 물건들을 뽑아와서 시간이 지나도 안 팔리는 매물 중에서 매도인이 급한 물건을 찾아내서 한 번 더 가서 후려친 거 중에서 예스 된 것만 급매의 급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가끔 실거래가 낮게 떴다고 신문기사 나오는 거 있죠. 실거래가 1억 하락했다. 그런 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지금 좋지. 서울에 지금 이 마당에 막 지하철이 어디 있다, 어디 학군이 좋다 따지기는 어려워. 그거 다 따지면 사야 되는 데는 아크로 리버파크인데 우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아파트로 첫 번째 매듭을 시작을 해서 아파트로 아파트를 사야 된다. 대출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있는 거는 15억 이상 아파트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대출 15억 이상은 이미 대출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적응이 끝난 시장이고 대출이 이번에 중지가 됐던 거. 그러니까 15억은 미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못 팔아가지고 묶인 지역이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 8억대에서부터 한 15억 하단까지 한 13, 4억까지 이 중간대가 다 끼어 있어요. 거기에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10억 원 안팎이 제일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일단 중요한 거는 어느 얼마대냐가 아니라 매도인이 얼마나 급한가요. 왜냐면 적정히 가격이 있어야지 깎아주시는 게 이분들이 저희가 급매로 내놓고 한 번 더 깎아주시는 이유는 본인 비과세 때문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싼 데는 비과세 혜택이 크지가 않아요 이미. 한 10억 원 안팎이면 본인이 옛날에 샀으면 비과세가 크거든요. 그럼 그만큼 팔 때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데 지금 내가 깎아달라는 금액은 철저하게 미리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이 사람의 비과세 금액을 대충 제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간당간당하게 이 사람의 비과세 혜택을 저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플레이가 되려면 다 돌아다녀야 돼요. 제가 이번에 클래스 만드는 목적도 있지만 그래서 다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다니고 리스트 다 만들어서 다 연락하고 매물 있는 거 다 확인하고 이러고 정말 추려서 매물 찾아서 거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잘 안 뺏기려고 그래요 매물을. 그래서 지금은 정말 힘든 시장이에요. 서울 경기에서 연결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이디 인투 더 레인 님이 인천의 송도, 청라 지역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좋게 봅니다. 아, 좋게 봅니다. 예, 좋게 봅니다. 송도랑 청라는 지금 전망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아마 송도에 지금 미분양 난 거? 미계약이죠. 미분양이 아니라. 대출 중지 때문에 미계약이 나왔는데 이게 끝까지 저는 미분양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송도랑 청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특히 영종도에서 히트를 쳤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유령 도시 된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인천 분들이 제일 아쉬워했던 게 뭐냐면 인천 분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수익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인천은 단점이 뭐냐면은 서울에서 인천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인천 내부에서 수요가 먼저 돌아요. 근데 인천 내부의 수요가 어디로 도느냐? 양질의 택지. 우리 애기들 학교 깨끗하게 보낼 수 있는 양질의 택지가 생기면 다 가요. 여기 가시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신도시 개념이 많아요. 여기도 인천에 가면 몇몇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로 많이 옮겨 가시는데 지금도 계속 여기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돈 버신 분들은 송도랑 청라로 가고 싶어 하시고 송도는 일자리 호재 남아있고 청라는 7호선이랑 일자리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공급 물량은 오히려 줄 거예요.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 입주가 있긴 하지만 얘네도 인근 도시에서 찾아올 거거든요. 전 그래서 앞으로 좋게 봅니다. 아이디유 님이 리모델링 되는 서울 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사는 곳은 경기도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되는 지역으로 투자금을 더 내고 가야 할지 아니면 서울 집을 팔고 경기도 근방에 청약을 하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리모델링 되는 곳에 대해 투자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4명의 가족이고 아이들이 어려서 교육적 환경도 걱정되긴 합니다. 리모델링 되는 지역은 대학가 쪽이고 회사 위치가 강남이라 그것도 여러 가지로 고민되네요. 일단 저는 리모델링은 지금 앞으로 좀 많은 이슈를 받을 거예요. 왜냐면 정비 사업이 너무 막혀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된 집이 40이 구조가 안 예쁩니다. 이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는 거 혹시 아시죠? 잘 모릅니다. 요걸로 설명드려도 돼요? 리모델링은 어떻게 돼 있으면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베란다가 있는 쪽으로 집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더 붙이는 거죠. 이렇게 접을게요. 요 집이 리모델링 되면은 베란다 쪽으로 집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에일리언 머리처럼 길어지죠. 중간에 해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를 리모델링 아파트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모델링하기 제일 적합한 아파트는 처음부터 정사각형이 좋아요. 처음부터 정사각형인데 앞에 붙여봤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개포동에 리모델링 한 아파트도 있는데 구조가 안 예뻐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그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수요가 있을지. 하지만 어쨌건 리모델링 된 서울집이 전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투자금을 더 내고 리모델링 된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집을 팔고 경기도 근방에 청약을 넣는 건 저는 반대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 거래가 막히면서 전부 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거든요. 팔고 상급지로 팔고 상급지로. 그쵸, 그쵸. 근데 이분은 지금 반대. 내용은 복잡해 보이지만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내용을 제가 찬성할 수가 없어요. 이건 대답은 간단해요. 네. 서울 집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서울 집으로 가시는 게. 알겠습니다. 아이디 김성공님이 네. 돈 없어도 시작해야 하나요? 경매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순으로 하면 될까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남자는 자신감, 어른님도 상남자. 김 작가님 오늘도 살살 쪼아가며 급 질문 훅 들어가는 질문 잘 부탁드려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질문 해주세요. 스민은 뭐예요? 스민? 서민, 스민 모르겠어요. 그냥 서민이라는 표현을 또 다르게 좀 바꿔서 하신 게 아닐까. 돈 없어도 시작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김성공님. 돈 없이 시작해야 돼요, 이제는. 저희 때랑 달라요. 이게 생각해보면 어른들은 항상 본인 시대에 있는 사고관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시대의 성공 방정식이에요. 아, 그럼요. 저희 어르신들 중에 여전히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생활 꼬박꼬박 하라고.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철학이세요. 못 바꿔요. 근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거든요. 네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직장생활은 답이 없으니까요. 네. 저희 때는 돈을 모아서 시작하는 게 맞았어요. 그리고 그쵸. 개인적으로 저는 운이 좋아서 좀 돈을 차곡차곡 잘 모았는데 네. 요즘 젊은이들을 좀 물어보면은 네. 돈이 모일까요? 돈이 저는 잘 안 모일 것 같아요. 않아요. 그리고 요새 제가 그걸 하란 말은 절대 아닌데 네. 예전에 비해서 투자 공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투자 상품이 너무 많아졌어요. 많죠. 저 땐 비트코인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선물 옵션이나 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맞아요. 유튜브만 봐도 정말 제가 봐도 저 멋진 분이 나왔다. 막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막 동강님, 막 보컬님 이런 분들이 막 무료로 좋은 거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저 때 그런 거 비슷한 것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저라면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무책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제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 제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책임을 져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결론이 난 게 지난 5년 동안 젊은이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돈 모았는데 망했다. 맞죠? 맞죠. 4년 전에도 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올해도 뭐라 그랬어요? 돈 모으다 망했다 그러죠. 근데 왜 반복하세요? 그럼 돈 모으다 망하지 말고 돈 조금만 모으면 뭐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는 시대가 끝냈죠. 아파트를 아파트로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처음에 그 아파트를 사는 것도 현금을 모아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투자에는 아파트 투자도 포함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조금만 투자요. 실제로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목돈을 좀 모았어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요새 젊은 남자가 밖에 나가서 정말 몸 열심히 뛰면은 수강생분들 말로는 400 이상은 버시더라고요. 너무 무책임한 얘기일까요? 왜냐면 제가 안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 안 해봤거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300 모은다고 쳐요. 그럼 몇 달 모으면 솔직히 1000 가까이 모이는데 생활비 쓰고 나서라도 500만 모여도 그 말씀드린 주식 고수들 보면은 한 500으로 시작하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주식 고수들이나 성공하신 분들은 투자금이 처음에 몇 억이 아니라 막 300, 500, 난 대학생 때 500으로 시작해서 30억을 모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해서 만나보니까 실력이더라고요. 그리고 시행착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빨리빨리 많이 겪고 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신 분들이 비트코인으로 지금 젊은 분들이 강남에 건물도 사고 주식으로 돈 모아서 강남에 아파트도 사는 건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옛날 저희 때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빨리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순서는 틀렸어요. 순서는 아파트부터입니다. 아파트가 가장 쉽기 때문이죠. 예, 아파트가 제일 쉽다는 이유는 제가 다 제끼고 말씀드릴게요. 잘 팔려요. 부동산의 최고 리스크는 가격 하락이 절대 아니에요. 안 팔리는 겁니다. 죽을 맛이죠. 그런데 오피스 지금 인기 좋죠. 빌라 지금 인기 좋잖아요. 이거 수요 빠지면 먼저 빠져요. 왜? 예전부터 항상 수요가 늦었고 수요가 먼저 빠지고 아파트보다 훨씬 더 짓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파트부터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돈이 정말 안 된다. 그러면은 경매를 통해서 빌라 오피스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이디 김지햄님이 네. 2011년 8월에 가용현금 대출 범위에서 실거주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저 작년 11월 마련했는데 기분이 잠깐만요. 남다르더라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지금 실거주 집을 갈아타게 하면 한 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소액 아파트 다주택자 포지션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 질문은 한마디로 그 1주택자에서 갈아타기를 하면서 좋은 데로 가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는 게 낫겠느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네. 이제 이게 제가 아마 포션이 제일 많아요, 이 질문이. 그러니까 지금 집은 한 채 마련을 했는데 그렇죠. 해보니까 감이 온 거예요. 아, 부동산 괜찮네랑 감이 오신 거예요. 그럼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이 고민을 안 하신 분이면 다주택자 포지션을 고민을 했을 리가 없어요. 주택 좀 늘려봐. 아, 또 세금이 있다는데 하지 말까? 지금 한 채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100% 선택의 영역이에요.
100%. 왜냐면 이거 알고 싶으시잖아요, 김지혜님. 내가 미래에 자산을 더 늘리는 방법이 지금 이대로 머무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을 늘리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김지혜님은 다주택자가 돼서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왜냐면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지금 자산의 기본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집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또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된다고 느끼시겠지만 전세가도 올라갈 것이고 대출이 풀리면 그걸 자담 대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금간이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늘려나간다면 리스크가 덜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더 늘려나가냐는 거예요. 갈아타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말씀하시는 거고 다주택자는 만약에 투자를 하시겠다는 건데 사실 아까 다 나와 있죠. 제일 안정된 포지션은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에요. 근데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1주택보다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요. 왜냐면은 요새는 밖에서 둘 다 조정지역이면은 첫 번째 집 사고 1년 이후에 두 번째 집 산 다음에 첫 번째 집을 1년 이내에 팔고 두 번째 집을 1년 이내에 입주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내가 받고 싶은데 첫 번째 주택을 1년 이내에 파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애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후려치는 거예요. 기껏 올렸던 거 받으려고 했더니 한창 오르고 있는데 더 오를 것 같은데 1년 이내에 팔라고 팔았더니 더 올라버려.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매도 시점까지 여유가 있는 건 1가구 1주택이에요. 그 다음 리스크가 있는데 1가구 2주택이에요. 그런데 1가구 2주택으로 할 거면 계속 옮겨 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또 올라간 그 아쉬움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요. 다주택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금 계산 그리고 이거 명심하세요. 자, 저희 선생님이 바빠요. 연봉도 높아요. 바빠 죽겠고 하루 종일 분주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주택자, 소소한 주택 다주택은 노가다라고. 이거 할 각오 없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냥. 이 바닥 쉬운 바닥 아니에요. 진짜 하이에나 메뚜기꾼들이 그냥 야금야금 하고 다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혐오하시는 그 투기꾼들 있죠? 여기 다 있습니다. 돈 안 되면 쳐다도 안 보고 가성비 안 좋으면 바로 뒤에서 뒤통수 때려요. 이런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루에 낼 수 있는 시간이랑 에너지가 별로 없다. 그럼 전 추천 안 드려요. 세금을 낼 수 있다 해도 추천 안 드려요. 그런데 나는 재테크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돌아다니는 시간, 도와줄 사람이 충분히 있고 세금도 낼 수 있고 자금 흐름도 된다. 그리고 나는 지금 목마르다. 내가 원하는 집을 살려면 빨리빨리 자산을 채워야 된다. 그러면 하세요. 어떻게 보면 자기 좀 환경과 의지가 좀 있어야지 좀 그쵸. 그쪽으로 할 수 있는 수익과 거지. 리스크는 비례할 테니까. 자, 아이디 말티즈 백사자 럭순이 님이 사정이 있어서 가족과 공동 명의로 제 명의가 있어서 청약도 어렵고 1주택을 사면 1가구 2주택이 될까 봐 애매한데 그래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나을까요? 세금이 너무 비싸져서 겁이 났어요. 대출도 그렇고.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자기 명의로 이제 공동 명의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가. 예. 거기서 지금 자기만의 명의로 하나를 사고 싶은데 그럼 2주택이 되면서 좀 애매하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세금에 대해서 분명히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과 공동명의인데 이 고민을 하신다는 거는 이걸 누구한테 넘기거나 쉽게 팔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분한테 돈을 받고 한다면 이미 했겠죠. 예, 예. 저는 어떤 걸 추천을 드리냐면 지금 만약에 한 채 더 하고 싶으신 게 투자라면은 이 상황에서는 답변이 이거밖에 없어요. 법인으로 사시면 12.4%예요. 그걸 뭘로 녹일 수 있냐? 경매로 녹일 수 있어요. 근데 경매로 녹여도 경매를 받아도 법인은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방 사방이 다 막히실 거예요. 원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가능하다면 일단 가족한테 파는 거고. 그렇죠. 가족한테 그게 제일 베스트인 넘겨주거나 거죠. 증여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주택을 처분하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게 좋고 그것도 싫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과의 공동명의인 이 집을 팔아야 돼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상황이면 사방이 묶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자유가 되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빨리 자유가 되죠? 이걸 팔아버려야죠. 안 팔릴 수도 있고 근데 이 나머지 명의인 가족에게는 팔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가능할 건데 이거는 세무사랑 상담을 한번 해보셔서 세금을 좀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라면 이거 탈출해요. 이게 찾아서 이 공동명의인 가족한테 손해를 안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낸 다음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내는데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 가족한테 내가 자유의 몸이 되는 대신에 이 가족이 뭔가 부담을 해야 될 거예요. 세금이다 뭐든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 차익이 클지 내가 무주택자가 돼서 얻을 혜택이 클지 계산을 해서 내가 무주택이 된 다음에 부동산을 뭔가 더 플레이하면 얻을 게 더 크다면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막 우물쭈물하면 무조건 대출이랑 세금이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시간 없어요. 그거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5대 강력시는 지금 현재 부산, 대구, 강주, 울산, 대전은 좀 어떨까요? 지금 뭐 제 친구는 제가 고향이 이제 대구라서 대구는 뭐 지금 살얼음팔이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 대구는 조금 싸늘하죠. 입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대구요. 대구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대구는 사실 제가 대구를 접근했던 곳은 대구에 있는 어떤 메인 아파트가 아니라 유동성이라 그래서 투기꾼들이 좋아하는 짜투리 아파트가 있어요. 1억 원대에 정말 싼 조그만 아파트들은 솔직히 시세가 좀 따로 놀거든요. 심지어 대구는 그 중에서 지금 오르는 아파트도 있어요.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근데 입주가 있는 동안은 내려갈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이 얘기를 꼭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시면 아파트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좋아요? 내려갈 때 사는 게 좋아요? 뭐 많은 분들은 올라갈 때 사고 싶고 내려갈 때는 사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집을 깎아서 싸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안 깎여요. 내려갈 땐 깎인단 말이에요. 근데 대구가 지금 입주가 한동안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실거주를 원하신다면은 저는 깎아서 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지금부터 깎이는 매물이 보이거든요. 전 그거 지금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리스크가 왜 크냐면 예전 같으면 제가 이 타이밍에 대구를 들어가라는 얘기를 안 해요. 유동성 시장이 아니고서는. 근데 입주장 때 원래 무너지는 게 전세가 무너지고 그다음 매매가가 무너지거든요. 그럼 전세가 원래 무너지고 매매가가 넘어지려면은 전세가 인근에 공급이 많아야 돼요. 구축의 전세 공급이 많으면 신축이 들어올 때 그게 다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전세 매물이 기존에 부족하면 신규 공급이 들어와도 전세 시장이 덜 흔들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 대출 중지가 되면서 달라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구에 입주가 시작됐을 때 데미지가 안 컸거든요. 그리고 경기도권에도 서울에도 입주가 있을 때 데미지가 안 컸는데 대출 중지가 일어난 이후부터는 이 입주할 때 파장이 큰 거예요. 위축도 됐고 대출도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렇게는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대출 중지가 멈추면은 기존의 전세 시장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입주에 대한 파괴력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또 금매를 못 잡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어차피 바닥은 못 맞출 거고 대구 시장이 하락한 다음에 상승을 다시 안 할 거란 질문인데 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대구는 여태까지 매번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고분양가는 피하셔야겠지만 새로운 걸 사라는 게 아니라 이 고분양가든 어쨌건 신규 공급이 있는 것 때문에 평소에 대구에도 구축에 좋은 게 많거든요. 지금 거기에 가서 깎아서 내 집 마련하는 건 좀 괜찮다고 봐요. 근데 광역시 중에 사고 싶은 우선순위는 역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5위. 순위 한번 다시만 정리해 볼까요? 1위 부산, 네. 2위 울산, 3위 광주, 4위 대전, 그 다음에 대구예요. 대구. 자, 그럼 1위부터 다시 부산 한 번만. 부산은 수요가 많아서 부산은 지금 움직임이 서울이랑 비슷해요. 매매 전세가 잘 가다가 지금 뜸해요. 멈췄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대출 중지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싼 아파트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부산도 인근에 짜투리 지역이 많은데 거긴 또 투기꾼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입주가 없는 건 아닌데 부산은 옛날부터 입주가 있을 때 오른 적이 꽤 있어요. 부산은 이 수요가 세요. 인근에서 여기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세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서울처럼 수요가 많이 잠재 있다는 판단하에 사도 좋다는 생각인 거예요. 입주 때문이 아니에요. 입주량으로 따지면 부산은 1위는 아니에요. 2위는 울산인데요. 울산 같은 경우 입주량이 적어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광주는 애매해요. 입주 물량도 잠깐 많았다가 줄어들거든요. 1년 정도 많았다가 줄어드는데 광주가 한동안 못 오른 것도 있고 광주가 그리고 사실 보면은 입주가 잠깐 있고 없어지면은 여기만 넘기면 되거든요. 여기만 넘기면 되고 저는 광주의 메리트가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겠지만 전국적 광역시를 비교했을 때 좀 덜 올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주가 당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그 다음으로 뽑았고요. 대전은 세종시가 있고 입주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제가 대전을 많이 추천드렸던 게 2019년도, 2018, 19, 20년까지는 추천을 드렸어요. 2020년에 제가 세종시 사지 말고 대전 사라 그랬다 욕을 먹었거든요. 제가 카페에 글이 남아 있어요. 근데 대전은 지금 와서는 강력 추천은 아니에요. 저라면 지금은 다시 세종시를 봐요. 근데 세종시를 다시 보란 뜻은 대전시가 올라가다가 상승력이 주춤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은 무시할 수 없고 인근에 세종시도 있고 본인 입주량도 있고 많이 올랐던 느낌도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느려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대구예요. 대구는 지역은 좋아요. 근데 대구가 역사적으로 수요 공급에 되게 정직한 지역인데 공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자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보다 전세 시장이 달라져서 입주의 파괴력이 약해졌기 때문인데 이건 데이터로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지켜봐야 돼요. 근데 대출 중지란 변수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저 의견은 똑같아요. 생각보다 예전보다 입주 이 장을 잘 지나갈 것이고 끝난 다음에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얼음 공장님과 인터뷰하면서 제가 느낀 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잘생겼다. 네.
저희는 뭐 얼굴로 죄송합니다. 승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와이프가 요새 과잉 자신감을 심어줘서 죄송합니다. 예.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사모님께서. 얼른 가서 벗어야지. 예. 얼음 공장님이 투기꾼이라는 표현을 예.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좀 많이 쓰시던데 네. 지난번 해주셨던 멘트가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꾼이라는 멘트를 네.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도 뭔가 투기꾼 얘기를 하면서 아까 전에 이제 다주택자는 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예, 예. 보통 또 사실 부동산 투자에 전문하신 분 대부분 다주택자 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사실 또 시청자분이 봤을 때는 다주택자 있고 투기꾼을 보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단어를 좀 안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얼음 공자님이 투기꾼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는 걸 보면서 이분은 왜 종종 쓰는지랑 하나는 어떻게 보면 얼음 공자님이 이 투기꾼이라는 거를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안 좋게 보는 부분도 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있어요. 어떠세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투기꾼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명확해요, 사실은. 네. 제가 제 채널이 생각보다 정말 이건 제 생각보다 커진 거예요. 사실 저 정말 감사드리거든요. 아 벌써 12만 명 거의 가까이, 거의 가까이 됐어요. 11.6만 명. 저 정말 감사드리는 게 예전에 이렇게까지 기대 안 했어요. 와이프랑 같이 이 음식값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힘들었거든요. 저희 딴에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재무 상태가 너무 위험했어요. 벌려놓은 게 와이프가 보고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처음으로 오빠 어떡할 거야? 그거. 잘못하면 잘못하면 무너지는 건데 이제 가는 건데 골로 어떡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저는 부동산으로 인생을 바꿨거든요. 그쵸, 저는 이거 그쵸. 확실히 느껴요. 네. 옛날에 못하던 것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제 인생을 바꾼 부동산이 봐요? 부동산으로 인생을 바꿨다?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제가 했던 건 뭐죠? 사고 팔고잖아요. 사고 팔면서 차익을 남긴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투기꾼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그쵸? 저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제 컨텐츠 많이 소비하고 제 채널이 커지고 이런 걸 기대를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저 와이프가 알아요, 이거는. 그걸 기대한 게 아니라 내가 좀 각이 지고 좀 꾸밀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옛날에 나처럼 인생의 비참함을 느꼈다면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되는 단어가 투기꾼이에요. 저부터 투기꾼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쓴다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투기꾼 욕하시는 거 좋지만 본인은 돈 벌기 싫으세요? 싫어요? 지금 모니터 앞에 혼자 앉아 계시는데도 솔직할 수 없어요? 싫어요? 여러분 제가 벌고 싶죠. 돈 된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 지금 LG 그 뭐죠?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 지금 증권 사무실 미어 터져요 지금. 돈 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돈 없으면 나만 비참하잖아요. 투자자인지 투기꾼인지가 중요합니까? 저는 뭐 제 멤버십 아니면 제 채널 이 시청자분들 아니면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돈을 버는 게 중요해요. 말씀드리지만 밖에 부자가 너무 많고 돈이 너무 많아요. 이 돈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거 먼저 챙기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도 투기꾼이에요. 그리고 이거 아세요? 집을 안 사고 내려가길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죠. 투기꾼이에요. 내려가면 사겠다면서요. 아니 맞잖아요. 내려가면 사겠다면서요. 시세를 맞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집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면서요. 근데 내려가는 걸 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관심이 없다면 처음부터 관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다 투기 마인드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거고 가다면 좀 들써야겠다. 대선 끝날 때까지 찌그러져 있어야지. 네. 이거 그럼 투기꾼 공자님 멘트를 삐삐삐. 알겠어. 정리하면 우리 모두는 투기꾼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쨌든 혼자 올바른 죽을 수 투자를 없다. 하셔서 부를 쌓길 바라는 마음이신 건데.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부동산이 어쨌든 굉장히 지금 비싼 시기인 건 맞잖아요. 지금 보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정도 되던데 네, 예. 그럼 4년 전과 비교하면 한 2배 정도 오른 건데 예. 이건 적당한 가격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한번 얼음 공장님은 앞으로 더 오를 건지 뭐 떨어지고 이거보다 이건 과연 적정한 가격일까요? 지금 이 시장에서 혜택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시장을 보는 눈이 다르죠. 같을리 만무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해보신 분도 여러분 집을 못 산 분들 지금 상처되시죠. 근데 그것보다 집을 잘못 파신 분들이 있어요. 수강생분들 중에서. 서울 집을. 예를 들어서 뭐 잠실이나 강동구의 아파트를 2017, 18에 파신 분들이 많아요. 잠 못 자요. 이 어머님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요. 부동산이 폭락하는 거예요. 맞죠? 그걸 뭐라 할 수 있어요. 뭐라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얘가 얘기하기가 저는 가격이 비싸죠. 비싼데 저는 막 그렇게 막 부담감이 느껴질 정도로 비싸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가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비싸다 안 비싸는 시장에 있는 결과물인 가격에 대한 감정의 표명이신데
가격이 비싸다 안 비싸다는 시장이 정해요. 가격이 비싸면 안 팔려요. 여러분 프라다 백이 비싸요? 글쎄요. 포르쉐가 비싸요? 팔리고 있으니까. 글쎄요. 진짜 비싸다면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연봉을 5천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연봉을 5억을 달래요. 그럼 전 뭐라고 할까요? 그때야 비로소 싫습니다. 비쌉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비싸다는 건 어떤 내 감정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비싸다가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너무 예민해요. 비싸다 안 비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있냐 없냐, 이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마레프가 22억, 23억에 팔릴 거냐 안 팔리냐가 중요하죠. 근데 저는 팔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살 사람들이 아직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라고는 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채널에 나가나 많은 분들이 아우 지금 비싸죠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해요. 근데 저는 그건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되게 비싸게 사는 자산이라고 하나 뭐 제약까지 포함한다면 집을 포함해서 자동차가 있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면 내 연봉의 뭐 한 50% 정도라든가 내 연봉이 얼마면 뭐 소나타를 타도 되고 연봉이 얼마면 뭐 아반떼를 타야 된다거나 얼마면 뭐 BMW 뭐 5 시리즈, 7 시리즈 이런 뭐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집은 내 연봉을 기준했을 때 나의 적정 가격을 뭐 몇 배로 쳐야 될까? 아니면 그런 거 관계없이 집은 연끌이 통하는 선에서는 그냥 무조건 최대한 많이 해서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의 적정 주거 가격? 어떻게 좀 잡으면 될까요? 자동차는 좀 그래도 명확하게 약간 있는 것 같아. 정말 모르겠어요. 잠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이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고 시세가 큰 변화가 없는 시장에서는 사람들의 통계를 내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 자기 연봉 대비 어느 정도 가격대의 집을 샀을 때 제일 안정감이 있는지 통계가 나올 텐데 지금은 그냥 집을 산 사람 안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익이랑 내 자산이 일치하지 않아요. 연봉이 2,500만 원인 공무원분도 아빠가 은행장이에요. 그럼 그냥 자산이 갑자기 10억, 20억인 거예요. 이런 분들의 소비 패턴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2022년도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자산과 무관하게 월세 전세로 가면 안 된다는 거니까 지금은 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얘기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제가 정말 여기서 오래 살아남았고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고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2022년도에는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산과 무관하게 내가 더 이상 뒤떨어지는 게 싫고 내가 위로 한 단계라도 나가고 싶다면은 아파트로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신다면은 지금은 자산과 무관하게 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야 되는데 문제는 산 다음에 뒷감당은 가능해야 돼요. 한국이 이제 글로벌 도시에서 한 10위쯤인가 저는 되는 걸로 아는데 뉴욕이랑 파리도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있는데 그럼 한국의 서울도 그 정도로 더 비싸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걸까요? 그럼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로 가고 있잖아요. 월세가 비싸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뉴욕이랑 파리가 지금 앓고 있는 문제가 결국엔 주택 공급난이거든요. 도심에 특히 파리 같은 경우에 문화재를 빠개가면서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집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간에 에펠탑 꽂혀 있고 쫙 이게 그 도시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뭔가를 부시고 짓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어렵고 그리고 주택 공급이 어려운데 투표를 해야 되니까 자꾸 세금으로 때렸다가 이래 때렸다 저래 때렸다 이도 저도 안 돼서 폭등하고 월세가 폭등했거든요. 독일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다른 나라 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금 올려서 집값 잡은 국가는 영계예요. 없어요 아예. 그리고 세금 올리면은 월세가 올라간다는 건 이미 전국 이 세계적으로 다 인정이 된 건데 지금 마침 요번에 특히 뉴욕이랑 파리처럼 세금을 올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세금 올릴 때 하셨던 말씀들이 OECD 국가 대비잖아요. 제일 높긴 한데 세금을 이렇게 올려놨다면 만약에 세금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뉴욕과 파리처럼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뉴욕과 파리에 있는 사람만큼 서울 시민들이 돈을 잘 번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인구 밀집도 높고요. 다만 우린 약간 할인은 들어가겠죠. 위쪽 할인. 네, 그거는 들어가겠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집값 내린 데가 말레이시아는 집값 좀 내렸을 거예요. 말레이시아랑 필리핀 여기 빼고 다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계 자체가 달라요. 주택 그 스타일이나. 파리의 에펠탑을 중간에 꽂혀 있다고 표현하신 분도 처음 봐서 그래도 에펠탑인데 꽂혀 있다니. 에펠탑이 너무 무시한 발언 아닙니까? 에펠탑이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뭐 네. 인구 감소, 네. 특히나 한국은 고령화가 엄청 심하잖아요. 아, 심하죠. 그만큼 어쨌든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필요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로 인해서 한국 부동산에서 가져올 여파는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과거에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많아지니까 집값 진짜 일본처럼 뭐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엔 그런 얘기가 좀 적긴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경제 활동하는 기간 내에는 이건 어려워요. 자, 여러분 봅시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저 때 한 반에 50명 가까이 됐거든요. 아, 맞아요. 저희 나이 동갑이었나요? 저 82년생. 저 82년생. 아, 동갑이잖아요. 맞아, 우리 50년이었어. 요새 애들은 20명대란 말이에요. 맞아. 이거 좀 지방으로 가면 심한데 10명대예요. 근데 여전히 학교 있죠. 그러니까 학교가 있는데 학교의 반이 줄어든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늘어난 거죠. 1인당. 그러니까 지금 인구 감소랑 고령화도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언젠가 닥칠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북유럽도 그렇고 인구 감소랑 인구 부족 문제는 항상 해외 이민으로 채웠어요. 북유럽은 해외 이민자한테 개방함으로써 인구 부족 문제를 구했죠. 여러분 북유럽의 인구수 적은 나라 500만밖에 안 돼요.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노르웨이가 500만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못 하겠는데 다 이민 받았잖아요. 근데 한국이 이민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는 별 상관은 없어 보이지만 받을 수 있죠. 왜? 돈을 잘 버니까.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인구 감소는 해결 방법이 일단 있긴 있죠. 고령화도 마찬가지예요. 고령화는 늙지만 집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령화하면 힘드신 노인분들만 생각하시나 본데 여러분 밖에 한국의 돈은요 50대 이상이 다 갖고 있어요. 이 부의 세대별 지금 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이분들 돈 다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고령화라는 뜻은 비싼 자산을 잡고 안 내놓고 자기 자식한테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규 부자의 탄생 확률은 내려가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뜻인데 일단 인구 감소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만약에 한국 사회가 해결을 못하면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는 분명히 10년 전에도 얘기가 나왔죠.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올랐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세대수 증가, 그리고 1인당 차지 면적, 그리고 인간들의 생활 수준의 향상 이 세 가지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세대수 늘어나고 있죠. 서울의 인구수가 1000만이 깨지고 지금 900만대로 내려왔지만 서울 집값은 올라갔죠. 세대수는 계속 증가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차지하는 면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요번에 임대주택 그 뉴스에 나왔다가 난리가 났는데 막 13평짜리 집에서 3인 가족, 4인 가족 살아도 되겠다고 했다가 비난이 일색을 했잖아요. 요새 심하신 분들은 좀 혼자서 34평에 사세요. 저 절대 농담 아니고요. 혼자 34평, 혼자 24평은 쌓였고요. 혼자 34평, 46평에 살아요. 근데 옛날엔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생활 수준이 되면서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인구수가 그대로여도 집은 더 많이 필요해요. 이거 팩트예요. 인구수가 똑같이 1000만인데 집은 더 많이 필요해졌어요. 왜냐? 안 좋은 집, 반지하는 더 이상 안 살아요. 빌라보다 아파트에 살고 싶고 평수도 늘리고 싶거든요. 근데 한국이 앞으로 점점 더 잘 살 거라면 이 현상은 더 도드라질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 더 비싸고 넓은 집을 더 지어줘야 되는데 서울에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집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걱정을 해야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의 외곽 도시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건 사실이겠죠. 가능해요. 해외 이민을 온다 해도 서울로 올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소멸도시 같은 경우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방에 투자를 할 때는 오래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빨리빨리 돌리란 뜻이 수요가 언제 빠져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실거래가를 찍어보면 거래가 충분히 있고 전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곳들은 당장 1, 2년 안에 소멸하지 않아요. 거기 그분들이 사는 이유는 인근에 일자리가 있든 학군이 있든 어떻게든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펼쳐보시면 주거 밀집지가 아닌데 딸랑 공장 하나 있고 아파트 하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 4억인 거예요. 그렇죠. 도로 하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공장이 망한 사례를 찾아보세요. 그 아파트 그냥 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소도시가 망하는 확률이 서울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 이런 게 인구 감소 고령화가 걱정이 되시면은 밀집화가 가속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파트로 아파트를 사면서 재빨리 서울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서울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울대, 연대고대, 서성안이 있으면 순차별로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정원을 늘리면 타격을 받는 데가 서울대가 아니에요. 연고대, 서성안이 타격을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정원을 늘렸을 때 지방대가 소멸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방대 소멸하고 있는 이유는 인구 감소도 있지만 수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수요가 있는 곳은 수요가 더 생길 것이고 수요가 없는 곳은 수요가 더 없어질 거예요. 이게 쏠림 현상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기조를 읽었다면은 앞으로 아파트를 사면 안 돼가 아니라 중심지에 어떤 건물이나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대뜸 드셔야 돼요. 그렇죠.
자, 시청자 질문 2가지만 더 드리고 오늘 마지막 주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아이디 인베스터 린 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거 아마 요약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 판단법이 알고 싶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떤 분이 부동산 사이클이 있다고 그림 그려가지고 가르쳤거든요. 네. 예, 이거 엉터리입니다. 부동산의 사이클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지금도 사이클이랑 안 맞죠. 부동산에는 수요와 공급, 거래와 가격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이클이 만약에 생기려면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으로 일정하게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쉬워요.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죠. 그럼 사람들이 쭉 사요. 쭉 사면서 가격이 올라가다가 영원한 수요가 어디 있어요? 집 살 사람 다 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분양 나기 시작하고 집이 안 팔리기 시작하죠. 그럼 당연히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럼 내려가다 가격이 쭉 내려가기 시작하면 집을 안 지어요. 새로 집을 왜 지어요? 내려가는데 분양도 안 되는데. 그럼 언젠가부터 집이 노후화되면서 집이 부족하죠. 그럼 가격이 쭉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집이 부족하니까. 그때 또 짓기 시작합니다. 그럼 쭉 올라가다가 미분양 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은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맞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 사이클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은 아이디 요모라고 님이 경매 공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매 공부의 가장 좋은 방법은 낙찰을 받는 거예요. 아, 한 번이라도 경험.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을 쌓는 거예요. 네. 경매를 낙찰을 받다 보면 언젠가 특수 물건에 손을 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했던 거니까. 네. 근데 경매 공부를 할 때 낙찰을 받으면 무책임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이 물건을 낙찰받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검증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너무 잘 돼 있죠. 그게 하기 싫으면 책 읽고 그걸 배우시면 돼요. 경매 물건에 안정된 물건을 찾는 방법은 요새는 너무 잘 돼 있어서 하다못해 뭐 지지 옥션, 구독 옥션 하나 구독만 해도 거기 나와 있어요. 권리상 하자가 없다고. 그것도 불안하시면 전문가 찾아가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찰 받으시고 경매 사이클을 돌려보면은 눈에 들어와요. 내가 전문가가 되거나 전문가를 이용하거나. 그렇죠. 이용해야지 절대 가서 추앙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저처럼 망합니다. 결혼할 때 예. 어떤 남자, 요즘 사실 저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여자를 좀 만나야 될까요? 저는 아직 사실 미혼이라서 이 제가 대답할 자격이 있을까요, 작가님? 저요? 결혼과 뭐 재테크적인 경제적인 것도 사실은 다 너무나 현실적인 거잖아요. 네. 저는 두 분이 돈에 대한 관념은 맞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 거예요. 저 주변에 돈에 대한 관념이 맞지 않아서 트러블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끝나지 않는 전쟁이래요. 관념이란 뭐 소비 스타일일 수도 있고 투자를 하는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부동산을 사자. 안 돼.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게 쉽죠. 예를 들어서 여보 요번에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지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당신 직장이 좋으니까 대출 좀 받자. 대출을 왜 받아 큰일 날라고. 이러면 이제 집안이 발전이 안 되고 싸우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시작이에요. 그러면 와이프가 대출을 안 도와줘서 못 샀죠. 사실은 남편이 대출을 못 받은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올라요. 그럼 그때부터 야, 너 그때 아파트 네가 도와줘서 샀으면 우리 이런 고민도 없어. 그 아파트 지금 5억 올랐어로 시작이 되면은 그게 연달아서 진행이 돼요. 사실 이게 현실이라겠죠. 근데 재테크 관념이 맞아요. 둘이 뜻을 모아서 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그래도 서로 탓할 수는 없죠. 그래 여보 우리가 했는데 잘 안 됐나 보다. 잘 안 됐으니까 내가 이번엔 저 학원 가서 배워 와볼게. 이런 커플들이 잘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 관념은 맞았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뭘 지금 조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뭔가 남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데 남녀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릴 주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정말 감사하고 있고 저는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게 남의 인생에도 적용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남한테 막 이런 남자 만나 저런 여자 만나 하는 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저는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도덕성. 사실 제가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이유도 도덕성이 없는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이에요. 도덕성이 없는 거는 나중에 뒤통수 치면은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근데 저 와이프 정말 사람 바르거든요. 그리고 장모님? 그러니까 장모님 뵈면 약간 와이프의 미래가 살짝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인데 저는 장모님 뵙고 그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저희 장모님 진짜 좋으시거든요. 좋아요. 근데 딱 뵙고 너무 사람 자체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관은 없지만 상관은 없고 여러분 제가 다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이런 분 밑에서 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근데 그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관념 맞고 그리고 저라고 왜 힘든 부분이 없겠어요. 근데 힘들 때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은 안 힘들까? 나 같은 사람이랑 사는데 이 사람은 안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뭐가 섭섭해도 항상 그 생각부터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시대에 예.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스크를 사죠. 이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저는 리스크를 사는 사람이 소수인 게 좋아요, 작가님. 네. 이거 정말 이게 제가 여기서 노래를 3창을 해도 안 할 거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성향도 있는 성향이랑 유전자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제네릭한 것 같아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사라지고 완전 망할 수도 있어요.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인정하시잖아요.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걸, 리스크를 지지 않으면 월급이 나의 한계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이쪽밖에 없다는 걸 아시거든요. 근데도 안 하는 걸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성향 차이다. 그런데 성공한 분들의, 제가 만나는 성공한 분들의 100% 공통점이 이거예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할지를 하루 종일 연구하는 분들이 성공하지, 리스크에 대한 생각 자체를 꺼리시는 분들은 성공 못해요.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부자분들한테 진짜 좋은 단어예요. 트럼프가 한 얘기잖아요. 침체기는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지게 해준다. Recession makes me have everything I want. 그러니까 너무 멋진 대사예요. 그 사람이 침체기 때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천문학적인 세금 혜택을 얻어내잖아요. 거래의 제왕이잖아요. 그때부터 불을 일군 거예요. 그 사람은 아버지 등을 업혀서 이 부동산 전성기 때 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한 도시가 거의 다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내가 부동산 개발을 해줄 테니까 1조 대의 세금 혜택을 내놓으라고 딜을 봐요, 시장이랑. 그리고 그걸 해내요. 그리고 짓고 버텨가지고 정말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다 먹어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리스크를 안 졌을까요? 리스크를 이용했잖아요. 진짜 하늘이 낳는 부자는 리스크를 역이용하고 최소한 졸버려도 되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거 너무 와닿는 게, 예.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조금 구독자가 많은 채널들이 뭐 재테크라든가 자기개발 이런 카테고리 채널들은 어쨌든 본인이 뭔가 비즈니스를 더 만들고 싶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막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나갈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은 딱 두 가지 정도더라고. 하나가 이제 출판가 같이 하든가 아니면 이제 강좌 플랫폼 같은 것들 같이 하는 건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계속 못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리스크, 왜냐면 또 그게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시간과 에너지 뭐 여러 가 있지만 내가 참 리스크를 참 무서워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잠깐,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동산 쪽은 제가 이해가 돼 있고 그때는 간절해서 리스크를 제가 반강제로 저에게 실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리스크는 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고 발전을 시킨 건데, 지금 저한테 선물 옵션, 비트코인 아니면은 그 주식 같은 거 하라 그러면 그 리스크는 저는 지기가 어려워요. 저란 애 자체가 리스크를 되게 잘 다루는 부자 성향이 아니라 운이 좋았던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운이 좋았던 것도 어쨌든 간에 리스크를 한번 테이킹 했기 때문에 실마리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시작조차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리스크를 사긴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누구나 새로운 분야의 또 리스크는 그쵸. 처음에 또 접근하기 나이가 들수록 그건 더 싫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없애야 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할 것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주변 환경 싹 다 정리해야 돼요. 뭘 정리하죠? 부자가 아닌 것들은 주변에서 다 없애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백수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되게 잘한 거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계셨다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가 됐다니. 공공기관 다니다가 어쨌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었는데, 맞아요. 가면 학벌도 좋고 영어도 잘하시고 되게 훌륭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 부자 아니잖아요. 저한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루트는 제가 제일 적극적으로 첫 번째 컨택할 수 있는 게 책, 실마리는 책. 그 다음은 가서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만난 다음에도 가짜랑 진짜 구별해내야 되거든요. 네.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오픈을 해줘요. 근데 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주변에 평범한 분들이 계시면 제가 시행착오 겪는 걸 계속 막아요. 여긴 죄송하지만 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이 많이 포함돼요. 부모님들이 하지 마라. 야, 등기를 3개를 쳐. 나가. 이런 분도 계세요. 너 곧 망할 놈이니까 나가라고. 맞아. 안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부모님이 허락 안 하시면 그대로 사실래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안 좋겠죠. 근데 주변에 내가 원하는 걸 시도해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리스크를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되도록 없애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없애야 되는 습관은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로 주변에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은 일단 제외해야 돼요. 부자 된 다음에 만나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여러분, 왜냐면 부자가 아닌 분들이 옆에 있으면은 하기 싫어져요. 제가 장담하는데. 왜냐면 부자가 되는 과정이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쵸. 진짜 시궁창 건너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지금 이게 내가 뭐 하는 짓거리인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나도 하기 싫어질 거예요. 나도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고, 부럽잖아. 여름 휴가 가고 또 주말에 여자친구 만나고 이런 거 보면 부러운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자가 되기 최악의 습관이 뭐냐면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야. 이건 습관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나랑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유튜버 전원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시겠지만 작가님도 저도 유튜브에서 악플 달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조회수 떨어지고 회원수 떨어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걸 기준으로 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평불만을 많이 해도 이게 수정이 안 될지 몰라도 만약에 저한테 와서 그 해당 그 관련 영상을 너무 안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녀 얘기를 했는데 남녀 얘기가 컨텐츠가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온다. 그럼 안 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계속 직장 생활에서 내가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회사에 대한 평가에만 의존하면서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있으면은 그거 발전도 못 시켜요. 근데 밖에 나와서 사업을 하든 프리랜서를 뛰면은 내 값어치가 얼마의 돈으로 환산이 되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일정까지 올라가잖아요. 일정까지 내 값어치를 올렸으면 그때부터 레버리지를 쓰셔야 돼요. 사람을 쓰던 부동산을 쓰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들을 고용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가치를 올려서 나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부동산을 사서 내 자산의 희소성과 자산의 가치를 올리려는 뜻이에요. 빨리빨리 해서.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시도를 해야죠. 약간 인간관계 정리하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순화해서 얘기하면 사실 우리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공부를 더 잘하고 싶거나 하면 공부 못하는 친구랑 어울리면 자연스레 성적은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우리 다 겪어본 거니까. 아, 근데 이거 진짜 사회생활에서 욕 많이 먹죠. 계산적이라고. 알아요. 아는데 말씀드려야죠. 그렇죠. 어쨌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걸 이룬 사람이나 아니면 그걸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과 옆에 있는 게. 이루면 다 돌아와요. 자, 그럼 얼음공자님이 자산이 그래도 지금은 경제적 자유는 충분히 달성하셨잖아요. 예. 하루아침에 다 증발하신다면 지식은 다 있어요. 근데 돈이 지금 수중에 한 5천만 원 미만 정도 있는 거죠. 뭐 하실 거예요? 처음에. 네. 근데 지금 제 지식은 그대로예요. 지식은 다 그대로 있어요. 바로 투자하죠. 어디에? 일단 지금 시장이 바로 시작되면 지방으로 가야 돼요. 일정 5천만 원 있으면 사실 뭐 그건 반칙일 수도 있는데 주변 분들한테 돈을 좀 빌릴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 날라간 사유가 이상한 게 아니라면 제가 사기친 게 아니라면은 네, 빌리는 건 금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빌리는 대부분 건 금지.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네. 상황으로 가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일단 먼저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영어 티칭을 먼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활은 전 이제 홀몸이 아니니까 영어 티칭을 월 소득은 필요하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럼 반드시 만들어 줘야 돼요. 옛날이랑 달라요. 옛날엔 이조차도 필요가 없었거든요. 월 소득을 만들고 그리고 지방에 들어가서 갭 투자를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정말 집중적으로 할 것 같아요. 돌리고. 그리고 지방 투자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할 것 같아요. 법인 명의로 하면서 왜냐면 법인 명의로 해도 되는 게 제가 당장에 수익이 줄어들었잖아요. 수익이 줄어들면은 법인의 소득을 저한테 넘겨도 세금이 그대로잖아요. 개인 소득세가. 그러니까 한동안 법인과 개인을 같이 돌려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세금이랑 자산 관리가 빠듯하긴 하겠는데 저라면 진짜 빡시게 일하면서 지방 투자 다시 병행할 것 같아요. 경매는 안 돼요. 경매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에 가서 전세 끼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망하면 이제 파산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땐 저희 와이프한테. 김 작가 TV에 이제 두 번째 출연이신데. 그러게요. 예. 재테크와 부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저번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요.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채널에 나오면 이런 분들 해줄 수 있잖아요.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다 된다. 네네.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부자란 개념 자체가 소수예요. 그죠? 남들이 현대차를 탈 때 벤츠를 타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남들이 벤츠 탈 때 포르쉐를 타고 싶으신 거고 남들이 강북 살 때 강남 살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걸 제발 빨리 인정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투기꾼이란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를 두려워하면 행동을 못해요. 행동을 못하면 변화도 없죠. 그리고 이걸 다 알아들으신 분들 중에서 피나는 노력을 왜냐면 피나는 노력은 해야 돼요. 제를 돌이켜봐도 그 노력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각오가 안 되고 어중떠중이신 분들은 저는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망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근데 시도하신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께 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건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증을 따고 연봉이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월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 돼요. 그냥 한 달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내 통장에 5천씩 꽂힌다. 완전 다른 사람 되실 거예요. 얼굴을 찡그리는 일도 줄어들 거고 가족들한테도 훨씬 더 너그러워지실 거고 차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생활 패턴도 바뀌고 다 바뀌실 거예요. 이거 원하세요? 그러면 제 얘기를 듣고 작가님 얘기를 듣고 해보세요. 죽을 똥 살 똥 해보세요. 방법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불가능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나 다 된다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름 공자님 뵈니까 이 네. 참 제야의 고수가 많다는 말이 참 생각나는 게 사실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에서도 거의 아는 분이 없는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다른 채널 나가기 전에 사실 김작가 TV에 출연 신청을 네. 이제 저한테 주셨었는데 네. 처음에 뭐가 이제 왔는 거예요. 네. 그 아이디가 뭐 얼음 공장이래. 뭐야, 몰랐어요. 얼음 공장? 무슨 아, 말이지? 이거? 참. 이거 막 찾아봤는데 유튜브에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킵해놔야 되겠다. 근데 이제 올부 채널에도 올라오고 네. 나오신 거 보면서 또 내용을 좀 들어봤죠. 네. 한번 저한테 제안을 주신 분이니까 네. 굉장히 또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아, 다행. 아, 그게 월부에 그래서 제가 월부는 이제 너바느님이랑 인연이 있어서 네. 간 건데 나머지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판 계획이 있잖아요. 아마 지금 2월 달쯤에 나올 것 같은데 네. 출판 시점에 맞춰서 저는 보면은 막 출판할 때 출판사에 다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계신데 전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출판 시점에 맞춰서 저희 회사에서 네. 저명하신 분들 채널에 이메일을 넣은 거예요. 아. 저희가 책을 좀 홍보도 할 겸 네. 저라는 사람이 있다. 네, 네. 그리고 나왔는데 불러주셨잖아요. 네, 네. 나왔는데 책이 없어. 책이 안 나왔는데 책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빈손으로 왔는데 올해 저는 책이 나온다면서요, 근데? 2월 달에 나옵니다. 아. 2월 달에 정말 투기꾼이 씀집한 책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다른 주제가 좀 큰 질문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질문 안 했는 게 네. 다음에 또 책 나오시면 또 여러 가지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질문 드릴 게 없을까 봐. 아, 그때 또 나와도 돼요? 네. 오, 예,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질문 아예 뺐어요. 아, 알겠습니다. 왜냐면 또 사실은 나오셔서 네.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시청자분들이 거기서 이제 각성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되니까.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작가님 제가 이 구독자나 채널 크기가 일정 이상 올라갈 때까지는 막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 주변에 보니까 일정 이상 커지면 갑자기 이렇게 약간 기여가 중립으로 가시더라고요, 다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 어떨진 모르겠는데 아직은 괜찮더라고요. 아직은 괜찮아가지고 맡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마 2월이나 3월에 또 다시 만나뵐 오늘 아. 만남의 더님은 야. 어느 공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